자, 순위 보겠습니다. 자, 문고리 비서관한테 대포폰이 있었습니다. 대포폰이라는 거 보통 사람 쓰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 이런 게 왜 필요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대포폰이 필요했다? 이게 뭐 대포폰부터 하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포폰은 그 휴대전화 중에 이 휴대전화 개통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렇게 대포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우성 전 부속비서관이 네. 개인용과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외에도 네. 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2개를 그 사용하다가 이번에 검찰의 압수수색에 그 압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제 비서관이 이제 개인용 하나,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주는 이제 뭐 감청 늘 할 수 있는 업무용이니까 2개를 갖고 있는 건 기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네 번째 휴대전화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름으로 된 전화기였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떳떳한 사람이라면 대포폰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들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을 통화하거나 또는 그런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 아니냐. 특히 이 대포폰 2개는 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다수 발견됐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 정우선 전 비서관이 대포폰을 쓴 이유는 비선 실세와 통화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과 주고받은 것도 녹음했고 최순실 씨랑 통화한 것도 녹음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왜 녹음하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물론 뭐 글쎄요. 정우성 전 비서관의 해명은 더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녹음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메모를 하긴 할 텐데 이제 워낙 빨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 받아 적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서 정확하게 업무 수행하려고 했다. 뭐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용이 아니라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공적인 업무를 하고 가장 공적인 자리에 있는 대통령과의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왜 남의 명의로 된 공개되지 않는 또 정우성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느냐. 네. 거기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고 또 뭔가 좀 음습한 냄새가 좀 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과 관련된 기록이나 대통령의 어떤 뭐 사적인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내용들은 정확하게 국가 기록으로 남겨져야지 개인적으로 대포폰이라는 그런 정체불명의 기계에 녹음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도 유출을 될 수 있고 그 제3자가 이를 활용해서 엉뚱한 목적으로 지금 최순실 씨가 그렇게 했듯 다른 사람이 이거를 입수했을 때에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 저렇게 녹음을 했다.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말 한마디 글자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청와대에서 오히려 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저런 그 관리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이 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사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정호성 비서관마저 어떻게 보면 비선, 그 공식적인 비서가 아니라 비선 라인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자 그 조선일보에 다소 좀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라면서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비선 실세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 증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검찰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검찰의 수사의 초점이 과연 박 대통령이 정우선 전 비서관을 통해서 최순실 씨에게 이 국정과 관련된 것을 전달하라고 했는지 이 여부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녹음이 있다면 이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검찰은 부인했습니다. 대통령과 정호성 비서관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는 녹음이 되어 있지만 최순실 씨한테 전달하라는 말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포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손수호 변호사님, 네.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전 정책조정수석 이 양반도 휴대전화 많이 압수당했잖아요. 개수가 좀 많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그 지난달 29일에 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무려 5대가 압수됐는데요. 일단 그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그 휴대전화 2대를 압수를 했는데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추가적인 그런 수색을 해보니까 침대 머리맡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그 휴대전화 3대가 더 남았거든요. 따라서 총 5대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는데 이 압수된 휴대전화 5대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과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행위들을 했는지, 또한 그 행위의 배경과 배후는 무엇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이거죠.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이제 휴대전화 5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제 쓰다가 기기가 좀 낡거나 고장나서 그냥 놔두고 새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동시에 썼다고는 아직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압수된 게 5대고 그 안에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문자 주고받은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어쩌면 결정적인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사람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남의 이름으로 된 정말 동떨어진 누군가인지도 모를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 2대를 썼다는 것. 그것도 하나 쓰다가 또 다른 걸로 바꿨다는 것. 이게 무슨 범죄자가 하는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대통령 바로 옆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대통령 이 3인방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였었습니다. 작년 1월에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인데요. 이렇게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뭐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손수 변호사님, 네. 대통령 저 시점에 글쎄요. 일단 최순실 씨한테 문서 전달해 주라는 거 지시는 했다는 건 본인 스스로 인정한 시점이었잖아요. 네. 지금 들어보니 1년 반 전의 대통령 얘기지만 어떻게 좀 보이세요?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그런 발언들을 본다고 한다면은 또 새로운 해석들이 될 수 있겠는데, 네. 일단 저 당시에만 해도 저런 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좀 수긍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지금 상황을 또 이제 종합해서 본다면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보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들의 그런 얼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이재만 전 비서관이 여러 가지 그런 그 편의 제공과 또 문건들을 최순실 씨에게 주었다. 라는 네.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또한 또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미 구속까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세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줬는데 네. 혹시 그런 지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비서관들에게 직접 한 것인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그러한 그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또 한 가지는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로 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금방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검찰은 아직은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까지 그런 압수된 그런 압수 증거물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른 2명의 그런 핵심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의 영향력 그리고 정의윤 또는 최순실 씨의 대통령의 접근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많은 관련자들이 관계 없다고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정호성 전 비서관도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만 본인 입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저 청와대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할 때 나는 최순실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씨와 교신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 내용 녹음까지 해뒀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습니까? 역시 작년 1월 국회 운영위원회인데요. 역시 3인방 중에 한 사람인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자신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윤회 씨 잘 알지요? 2004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하고는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정윤혜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할 당시에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거나 뭐 이런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최순실 씨 관계자라고 해서 연락을 받거나 이런 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기억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동영 차장, 저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 말이 이재만 비서관의 당시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그 문고리 3인방도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심도 없게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물론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그 정치적이고 상투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알고 보면 이재만 비서관도 안봉근 비서관이 문서를 전달하고 하는 과정에 있었고 본인 역시 출입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비서관들의 역할이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뭐 피해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만 비서관의 저 답변은 굉장히 좀 지능적인 답변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난 일 있습니까 하면 네. 안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관계가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네. 만난 사실이 없구나, 연락한 일이 없구나.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만났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물어보니까 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의 뭐 거짓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국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만난 적 없다 그랬다가 뭔가 사진이라도 한 장 나오면 위증죄로 처벌까지 받으니까 교묘한 답을 내놨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피하면서도 그 어떤 뭐랄까요 질문의 요지는 네. 회피하는 그런 답변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그 수첩 메모에 대해서 네. 또는 거기에 관련된 인사위에 참여를 해서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수첩 인사라고도 하고 또 수첩에 대한 메모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적어 놓는데 이 적어 놓은 것을 다 일일이 체크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인사 발탁할 때도 참여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은 원래 이제 인사위 멤버는 아니었는데 인사위 멤버였을 때도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정권 초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인사위에서 정식 멤버에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옵서버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이제 뭐 연설문 작성하고 아주 기억 남는 대통령 경선 후보 경선 때 한나라당 경선 때 2007년 패배했을 때 그 인상적인 패배를 인정한 연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경선 후보 결정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직접 썼던 걸로 많이 기억합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뭐 수행 담당인데요. 어떤 걸로 좀 기억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정계에 입문한 것은 그 대구 달성을 지역구로 뒀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석원 쌍용 회장의 이 달성 출마 때부터 보좌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의 어떤 보디가드 역할, 그러면서 이제 안부장이라고 주로 이렇게 통했다라고 합니다. 야, 지금 보이는 것이 이제 쌍용그룹 창업자의 아들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대구 달성에서 의원을 했잖아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를 이어받은 바로 그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 대통령 이전에 대구 달성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그 김석원 전 회장과의 인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 이 안봉근 전 국정홍보 비서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동영 차장. 이제 대통령이 이 3인방이라고 불리는 이 세 분에 대한 애정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숫자 하나를 좀 공개했습니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의원 시절에 데리고 있던 참모들을 위해서 떡값도 주고 명절 때 좀 금일봉도 주고 그랬던 흔적이 기록으로 남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05년에 자신의 의정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선관위에 보고한 기록이 하나 공개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명절 때가 되면은 100만 원씩 비서관들에게 경력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보궐선거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가 있을 때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간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의 정치자금을 경력금으로 이렇게 지급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이 3인방, 뭐 이제 한 명은 구속이 돼 있고 이제 계속 수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세 사람과 관련된 기사 이어질 걸로 봅니다. 이렇게 경력금 주는 거 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국회 보좌관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네. 이제 자신을 보좌하는 그 직원들을 격려할 기회가 몇 번 있는데, 그건 이제 설과 뭐 이게 그 추석과 같은 명절 때 격려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게 국정감사를 할 때는 뭐 며칠 동안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이 의정 활동을 좀 지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가 좋았을 경우에는 이 뭐 합법적으로 이 떡값을 이렇게 그러니까 떡값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 격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 통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